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에서는요. 경제 박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런저런 말이 많았던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액이 이미 한도액을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선착순은 아니기 때문에요. 아직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 잠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촌철살인 준비되어 있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대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함께합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저희에게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견 주시면 고맙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시면 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인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얼마나 쉽고 얼마나 재밌게 풀어줄지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액이 벌써 20조 원을 넘어섰다.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신청을 받겠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액이 일주일 만에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이제 신청 건수가 17만 4천여 건, 신청 금액은 20조 4,600억 원입니다. 우대금리 혜택이 있는 온라인 신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82%로 대부분 차지를 했고요. 따라서 이 신청 접수가 끝나는 29일 자정까지는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미 정부가 예상했던 이 규모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서민 우선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총 20조 원 규모가 이제 배정이 됐죠. 집값이 낮은 대상부터 순서대로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요. 또 이제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공급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금융당국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번 이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 과정에서 나타난 전세 대출이 빠지고 고정금리 이 정책성 대출 받으신 분들 제외됐다,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련 이 불만 사항을 조금 수정하는 방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서민에게 좋은 정책을 펼쳐도요, 이게 골고루 남들도 납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좀 섭섭한 것 같아요. 왜 미리 예를 들면은 고정금리 가진 사람들도 조금 원할 거다, 이런 생각을 못했었나 보죠,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당초 이제 똑같은 상품이긴 하지만 금리가 매력적이어서 그런데요. 이 고정금리로 2%, 3, 4%일 경우에도 큰 이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좀 잘못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해외 금리 연동형 파생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 이번에 이제 속속 확정이 되고 있고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까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차로 19일 날 그때 만기였던 우리은행 DLF, 독일국채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의 손실률은 당시에 원금 60.1%였습니다. 근데 오늘 25일, 내일 모레 만기 도래하는 이제 하나은행 판매한 DLF 이 상품의 손실률이 46.4%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미국의 5년 이자율, 영국의 7년 금리 연계 상품인데요. 두 금리 중에 어느 하나가 기초가격 일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손실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제 손실나는 이제 DLF가 이제 속속 돌아오니까 이제 이 손실이 확정된 고객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 소송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법무법인 이 로고스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F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이 개인 투자자 2명, 법인 한 곳이 25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두 은행이 상품을 권유하고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고객을 기망했다. 그리고 상품 가입 이 취소 사유가 성립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고요. 또 두 은행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받기 위해서는 이 투자자 성향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임의대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 상품 구조와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금융당국이 이 부분에 대한 이 불안전 판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은행의 이제 불안전 판매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최대 금융감독 당국은 70%까지 배상을 이제 권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해외 금리랑 연계해서 파는 상품은 매우 위험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잘했는지, 얼마나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난해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공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3,634만 원인데요. 1년 전에 비해서 4.6%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연봉이 6,95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자 연봉 상위 10%에 해당하고요. 억대 연봉 근로자는 4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가 1,544만 명에 이 평균 연봉은 3,634만 원, 1년 전에 비해서 159만 원이 올랐고요. 또 연봉 순서대로 10%씩 근로자를 나눴을 때 상위 10%, 연봉 하한선은 6,95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1년 전에 비해서 다소 줄었는데요. 대기업의 경우는 6,487만 원, 중소기업의 경우는 3,771만 원으로 대기업은 27만 원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176만 원 임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연봉 이 금액별로 와서 근로자를 분류하게 될 경우 1억 원 이상 받는 이 근로자들 49만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처럼 연봉도 오르고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간의 연금 차이도 좀 작아지고 1억 넘는 연봉 받는 사람들 늘어났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네요. 어쨌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시원하고 때로는 좀 불안하게 만드는 월요일의 정치 토크 여의도 촌철살인입니다. 평상시 부드럽긴 한데요. 이 자리에 앉으시면은 아주 날카롭고 냉정해지시고 객관적으로 되시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두 분이 참 부지런하세요. 제가 앉으시길래 식사도 못하셨죠? 그랬더니 다 드셨더라고요. 역시 집안에서도 인정받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분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약간 뜬금없는 질문이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결혼들은 하신 거죠? 예. 풍경 하나 말씀드리면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식당에서 밥 먹으면 식당에 텔레비전 틀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럼 뉴스에서 나오는 게 다 국회의원들 도둑놈, 사기꾼, 파렴치한 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니까 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 국회의원들 얘기 소리 듣기 싫다 채널 돌려라. 그 얘기를 가족들하고 같이 특히 아이들하고 들을 때 참 고개 그냥 그 국그릇에 고개를 쳐박게 되죠. 맛있는 고기 드시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 나오면. 사실 소명감이 없으면은 요거도 먹는 게 직업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즐거운 직업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병대 의원님은? 네, 워더파파. 우리 아빠. 네. 제가 1년 동안 처음 이제 휴가를 갔어요. 우리 안중근 의사 계시던 곳에 이제 갔었는데 그 시티 투어 버스를 타다가 잘못 막 밀려갖고 네.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이 다 올라탔을 거 아닙니까? 저는 먼저 탔고 우리 가족들 밑에서 3명이 남아서 만석이 돼갖고 이제 차가 떠나려고 하니까 네. 우리 아빠랑 이제 헤어지게 됐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 와이프는 패밀리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우리 딸이 막 재빨리 치져서 워더파파 막 거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건 그냥
저희 집에서는 가족끼리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너무나 그 가족의 가치란 걸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서로 위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부럽네요. 자, 어쨌든 요즘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뭔지, 특히 부모님의 역할이 뭔지, 아이들이 또 부모님 때문에 혹은 부모님이 아이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선 그 조국 장관 딸 문제로 시작한 자녀 문제가 지금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은 물론이고, 야당의 한교안 대표 아들 문제도 그렇고, 또 원내대표인 나경원 대표의 아들 문제도 그렇고, 또 대통령의 아들, 딸 문제도 계속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자,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 장관이나 혹은 그 해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나 이런 문제점들이 자식들에게까지 연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겸신 교수가 지난 20일 정도에 퇴원을 했는데 검찰에서 계속해서 좀 나와달라라고 했더니 불응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까지도 안 나오면 24일 날 그렇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민병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아마 제가 좀 새로 접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제 소환 임박설만 나왔었죠. 그렇죠. 네, 오늘 단독으로 이제 한국일보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단독은 이제 우리나라 지난 45일 동안 단독의 몇 %가 사실로 귀결되었는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믿을 말이다. 네, 단독이 거의 불신도. 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언론이 이렇게 뭐 진러이즘이라고 할까요? 저널리즘이 아니라 진러이즘화돼 있고, 물론 정치권이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언론도 거기 부안해동한 것도 있고, 그런 좀 자기 반성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지난 45일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그 네. 동양대 그 표창장 사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인데, 결국 대한민국 검찰이 수백 명을 동원해갖고 45일 동안 온 나라 갖다 해집고 다녀서 만든 결론이 표창장하고 사모펀드 아닙니까? 근데 증거인멸도 있어요, 증거인멸. 물론 이제 그거는 네. 뭐 혐의만 있는 것이지, 이제 증거인멸은 파생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직 딱 떨어지게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적 조회, 공적 심사가 없는 상이라고 하는 건 아예 뭐 대학교나 일반 기관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상 공적 심사 없잖아요. 공적 조회 없잖아요. 네. 그런 상은 상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상을 갖고 온 나라 갖다 뒤집고 그것도 지금 타임머신을 탔냐 말았냐 하고 있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무슨 뭐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한 거냐, 뭐 아니면 지금 또 뭐 횡령까지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채권 채무의 변제 얘기로 이제 귀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딱 떨어지는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결국 온 나라 갖다 해집는 압수수색과 단독 기사였던 그 범람과 이러한 가장 검찰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나쁜 민낯을 보여준 결과인데 어쨌든 빨리 이게 귀결돼서 뭐 해명되고 서명되길 기대합니다. 일단 뭐 소환에 불응했다는 말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조사를 받아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용태 의원님 어떠세요? 소환해야죠. 뭐 소환해서 정상적으로 그거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소환에 불응했는지 검찰이 소환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안 나왔는지 뭐 잘 모르니까요. 네네. 근데 수사 절차상 이제 소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소환해서 문제되면 당연히 사법 처리해야 될 거고 소환했을 때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저는 검찰이 현명하게 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데 이것을 뭐 숨기듯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에 조국 장관도 만약에 현재 혐의들이 적극적으로 피의자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으로 검찰이 판단한다면 당연히 조국 장관도 절차에 따라서 조사해야 되겠죠. 저는 이 사건 뭐 여러 가지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검찰 수사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하도 많으니까 이게 다들 좀 까먹으시는 것 같아서 이 사건 줄기는 크게 네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웅동학원. 네. 웅동학원 지금 끝난 거 아니고요. 네. 웅동학원도 뭐 몇 차례 지금 압수수색도 했고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제 한번 지켜보십시다. 검찰 수사 보면서. 네. 자, 표창장도 동양대만 있는 게 아니고 키스트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자, 그것도 이제 검찰 수사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네. 표창장이 무슨 뭐 단순하게 공적조사나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을 위조했다면 위조한 곳이 만약에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 사용처 자체가 또 국가기관에 대해서 사용을 했다면 뭐 또 다른 문제죠. 뭐 그런 게 거기에 바로 뭐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나 네. 뭐 업무방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에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우리 국민들 사모펀드 얘기하시면 채널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기에서도 사모펀드 얘기 이제 검찰이 다 수사하고 있으니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검찰도 채널 돌린 거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거는 정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인데 네. 이제 증거인멸 문제죠. 그러니까 예전에 SNS에서 어떤 말을 했다가 행동하고 달라서 이 윤리적 문제, 도덕적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라 이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네티즌들이 다음에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인멸하려고 하는. 근데 이거는 뭐 도덕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법법 문제니까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 이것은 네. 뭐 소위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뭐 이 문제도 검찰이 잘 조사하리라고 보고요. 우리는 이제 지켜보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확인되지 않은 거로 왈가불가 해봤자 네. 이제 국민들 오히려 피곤하시면 하시고 저는 뭐 이 대단원이 많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단원을 우리 국민들께서 네. 검찰이 기소하는 거를 통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얘기되고 있는 혐의 사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더니 뭐 정확히 다른 언론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기준으로는 사문서 위조 사문서 동행사죄, 공무집행 방해, 업무집행 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 증거인멸, 업무상 횡령, 특경가법 업무상 횡령, 뭐 증거인멸 교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그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것은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를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 소환 조사를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기소가 된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사문서 위조나 표창장 위조 관련된 수사나 소환은 아니고, 근데 나머지 뭐 예를 들면 업무상 횡령이나 이렇게 큰 죄들을 관련해가지고 소환을 하겠죠. 체포영장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가 더 있죠. 키스트나 서울대학교에서 벌어졌다면 그게 바로 행사가 있으니까요. 아니 또. 그건 이제 그건 인턴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여가지고 그게 바로 공무집행 방해냐 이제 업무방해냐 여기에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행사를 했다면. 그러니까 인턴을 했다라고 한 확인서 받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학교에 제출을 했으니까요. 지금 서울의전원이나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 제출을 진행자가 했으니까. 그 나이라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어느새 이 한국판 킬링필드에 모두가 다 오염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킬링필드 아시죠? 캄보디아에서 그 안경 쓴 사람만 봐도 손이 하얀 사람만 봐도 저 사람들은 그 반동이다 그래갖고 지식인이다 이러면서 사용을 하게 했죠. 오죽했으면 그날에 그 의사들이 현대 의사들이 거의 다 사실은 킬링필드에서 매장돼 갖고 그날의 의학이 70년 후퇴했다는 얘기가 네네. 있으니까 지금 조국 후보의 부인과 관련된 일체이진 무슨 뭐 범죄 사실 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그게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많은 수사권을 동원해 갖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들의 목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건 마녀 사냥이 아니라 조국 장관의 부인과 딸을 갖다가 사냥하는 조녀 사냥이다, 현대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조녀 사냥이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검찰 역사의 칩으로 기록될 것이고 또 언론에서도 언론 역사사에서도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저널리즘의 한 과정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기 반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뭐 하나 말씀드리면 조사를 안 했으면 모를 거야. 조사했는데 무언가 나오면은 그거를 덮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뭐 이 검찰 수사가 생물이라고 뭐 얘기하더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계속 팔 수밖에 없고 그거를 안 판다면 검찰이 아니죠.
저는 검찰이 지금까지 그 불신을 받았던 게 뭐 좀 팔려고 하다가 뭐가 드러나면 흐지부지 덮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무언가 검찰이 어떤 위압을 받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짧게 그럼 제가 시작했으면은 검찰이 뭐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네. 그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밝혀서 네. 만약에 죄가 있으면 죄를 밝히고 죄진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벌을 주는 게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짧게만 반박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조국 장관한테 공직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냐 없냐의 문제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가족 관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가족의 어떤 파생되는 이런저런 범죄를 전 인생을 갖다 흩어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45일 동안 본직과 관련해서는 단 한 건의 제대로 된 수사, 의혹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게 되는 어떤 그 역작용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제가 또 이것을 제가 또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뭐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여러 개 나오고 있죠. 자, 웅동학원에 관련해서도 뭐 아무것도 없었다는 식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그 이사로 재직했을 때 뭐 이 동생이 그 사채를 빌릴 때 뭐 담보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 다음에 그 서울대학교 그 인권센터에서 뭔가 네. 이 인턴 증명서가 발급된 거, 이런 것들은 뭐 조국 장관하고 직접 연결된 거니까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네, 같고. 하여튼간 이건 이제 조사를 이제 해봐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일단 제가 결론은 네. 검찰 조사 지켜봅시다. 네, 일단 예. 이제 조국 장관의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거는 어쨌든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시기가 이제 문제인데, 아마도 그 조사를 받게 되면 그 관련자들도 사실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지도 조금 사실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자녀 문제와, 결국 정경심 교수가 했다는 건 자녀 문제 플러스 이제 돈 문제인 건데요. 그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여당이 조국 장관 감싸다 물타기 한다. 문재인 대통령 딸아들, 조 장관 딸아들, 황교안 당대표 딸아들, 그리고 본인의 딸아들 모두 특검하자,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물론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특검 제안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건지, 우선 민병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급 올리기라고 할 수 있죠. 체급 올리기. 네. 대통령과 같은 체급으로. 보통 물타기라고 하는데 물타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이제 수용하지 않을 건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건의 성격과 비중이 다르잖아요. 대통령의 아들, 딸 갖고 문제를 삼는다 하는 거는 결국 뭐 대통령 전체 주변을 파헤치겠다고 하는 것이고, 언론 보도의 비중이 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뭐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특혜라면 특혜일 수 있지만은,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대통령의 아들이 하는 일상의 삶 모든 걸 갖고 의혹이라고 한다면 그건 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말 그런 정치에서는 우리가 이제 정리할 때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나경원 대표가 끊임없이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체급을 갖다 올리면서 이제 네. 어떤 자기 역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대표에서 홍준표 대표나 다른 분들이 지적했듯이 아들이 미국 국적이 있냐 없냐, 병역 의무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냐, 그다음에 코리안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런 것만 해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의원님? 뭐 일단 조국 그 사태 마무리 짓고 하시죠. 뭐 이게 물타기다 이런 얘기들 자꾸만 나오는 얘기가, 이 조국 사태가 정점으로 치달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차분하게 우리 검찰 수사 결과 다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문제, 본인이 저렇게 저야 뭐 제가 사실관계를 알겠어요. 잘 모르죠. 근데 이 조국 사태에서 끼워넣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본인은 황당하고 열 받아서 아마 뭐 특검하자고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국 사태 맞추고 나서 적절한 방식으로 뭐 원내대표께서 요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숙명이죠. 뭐 자기 가족들 뭐하니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네. 뭐 사실 가족들한테 아까 제가 이 모두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참 아빠의 직업 때문에 애들이 갖는 이런 뭐 당혹감이나 일상에서 이런 일들. 근데 사실 정치 안 하면 그만인 건데, 정치를 이왕 한 마당이니까
그런 네, 얘기들 네. 나오는 거 감수해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딸 문제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국 특검은 조국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겠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아까 민병대 의원이 홍준표 의원 얘기했었으니까 아주 짧게 이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부 마칠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여기 한몫을 거둘렀다. 나 원내대표 관련해서 계속해서 독사를 퍼붓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홍 전 대표가 나 원내대표를 이렇게 공격한 이유가 뭡니까? 뭐 당에 대한 애정이겠죠. 홍준표 대표가 다른 건 몰라도 본인은 정치적으로 실패를 많이 했지만 촉은 좋아요. 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는 어쨌든 이번 주를 지나면 뭐 일단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혐의가 벗어지든 아니면 또 본인이 노력을 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를 받아가면서 전국이 일단 매듭지어가는 형태를 취할 텐데 나경원 원내대표 건은 선거를 앞두고 미래 완료 진행이 되면 자유한국당한테 큰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촉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된다. 정리를 하지.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이 상태에서 클리어시키지 않고 선거 때 지금 당의 어떤 선거를 이끄는 쌍두마차인데 본인의 핵심 이슈로 이제 부상이 되면 그건 그야말로 그때는 화라산이죠. 그런 촉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김용태 의원님? 뭐 당황스럽죠, 뭐. 근데 뭐 홍준표 전 대표가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는 저보다는 민병두 의원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서로 뭐 상대방이 돼서 승패를 주고받았던 관계니까. 네네. 근데 제가 이 말씀 이제 조국 사태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애청자 여러분께.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자, 이제 보니까. 이 조국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앞으로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는 완전히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지금 얘기가 뭐 가족 이런 거 다 떠나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범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남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인사청문회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도덕적 문제를 파헤쳐서 이 정말 공직자로서 그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게 이때까지 청문회였는데 사실 이런 게 이제 완전히 무의미화가 돼서 앞으로 사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조국 사태가 남긴 가장 큰 뼈아픈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녀 문제를 번지는 정치인들의 정치권 상황 결국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과 함께 4부로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주제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노영희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본격적 이슈 들어가기 전에 주말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말 동안에요. 제가 이제 검찰청 주변을 많이 자주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대검찰청 앞에 엄청났어요. 거기 저희가 지나갈 수가 없었었는데 그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그 집회가 사실은 상당히 크게 있었어요. 근데 또 반면에 광화문에서는 그 반대되는 집회가 또 사실 있었었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태 의원님. 네.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있었던 일단 시위는 그거 아니겠어요? 조국 일가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정치적 목적이 있으니까 제대로 하라, 사법개혁하라 이런 얘기를 광화문에서 했던 거는 조국 장관 책임지고 사퇴하고 이 일을 초래한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라 이건데 저는 뭐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이 모든 문제에 촉발된 게 결국 조국 일가에 대한 소위 범법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얘기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찰 수사 지켜봅시다. 제가 오늘 얘기의 모든 결론은 기승절 검찰 수사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민병두 의원님. 대한민국의 두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익명의 존재 부재의 대학교 교수를 성명하고 조국 장관을 지지한다는 본명의 또 실제 존재하는 대학교에서 성명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삭발과 정당이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 이제 그 피로감 반면에 그냥 정당이 주도하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2-3시간 전에 알려져 갖고 3만 명이 모이는 검찰 개혁에 대한 미트르보트의 자발적인 광범위한 국민적 분노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두 풍경을 보면서 무엇이 진정한 민의이고 앞으로 민의의 발전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짧은 하나는 제가 뭐 우리 아무리 존경하는 민병두원이지만 그 바로 잡아야 될 게 3,400명 교수들께서 이 조국 장관 퇴진하라라고 서명한 것을 그 익명이고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분들한테 대한 큰 결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명단을 곧 밝힌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 명단이 아니라 나와서 직접 텔레비전 앞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굳이 그렇게 폄하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사태를 둘러싸고서 아마 우리들의 내적 역량 이걸 또 지켜보는 국민들의 그 시민 역량을 정말 시험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대한민국이 이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로 또다시 나누는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365 쓰시는 분은 검찰이 공정하다면 왜 나경원 원내대표의 가족은 조국 장관의 가족처럼 파헤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셨고 3145 쓰시는 분은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검찰이 집요하게 나오면 민심 역풍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반면에 3477 쓰시는 분께서는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건 검찰이 아니라 조국 장관의 가족이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3791 쓰시는 분께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것이 현 정부의 가장 잘못된 실책이 아닐까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 이제 이 검찰 개혁 집회 혹은 이 조국 장관 하야하라 내려와라라는 집회 관련해서 양쪽 의견들이 지금 팽팽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 주 대정부 질문하고 여기서 한국당이 조국 제2청문회 하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제발 조국 청문회든 조국 관련된 거든 다 수사에 맡기고 검찰 수사 열심히 잘한다고 지금 좋아하시니까 맡기고 좀 제발 민생 경제에 좀 집중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시아 한번 가보세요. 우리 판교 또 70년대 80년대 울산 창원 같은 신도시가 지난 10년 사이에 300개 500개가 계획되고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구도심이나 주변부에 보면은 상가들이 시들시들하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지방도시 가보세요.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경에 가보면 10년 전에 지하철 노선이 1개였는데 지금 10년 사이에 20개가 됐습니다. 정말 세계가 정말 빠른 속도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정치의 시계, 야당의 시계가 멈춰지는 걸 전 상관 안 해요. 네. 그렇지만 국민의 시계, 국가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는 5G로 가는 고속도로를 뚫고 있는데 우리는 머리에 길을 내서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대정부 질문 시작되죠. 그 다음 주에 국감 하죠. 이미 국정조사 요구도 정치권에서는 사실은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해임 건의안 자체는 이미 제출했다가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자충수가 될 것 같으니까 제출도 못합니다. 지금 대정부 질문 예상 뻔해요. 조국 장관 상대로 호통치고 답변도 안 드릴 겁니다. 국감? 조국과 관련된 국감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증인들이 우리가 못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 참고인들 채택돼봤자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줄 경우 증인 참고인 갖다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돼요. 안 나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국 말로만 지금 어떻게 조국 청문회 조국 제2의 조국 청문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정치권 내부에서는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자체 책임론을 귀결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그런 상황이 뻔히 예상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어저께를 계기로 해서 우리는 정책 대결로 가자, 경제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 텐데 한 달 후에는 아마 내부에서 아마 굉장히 큰 비판이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김용태 의원님? 민생 국감, 민생 정기국회 하자라는 거 100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물며 중국도 금방 민병두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을 그렇게 해놓고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안에서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경제 잘 가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거 정말 잘 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고 잘못되고 있으면 그거를 고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정부가 애써 인정하지 않는다면 네. 뭐 호통쳐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이제 민병두 위원장이 국회 금융관할하는 정무위원장이고 저는 이제 정무위원입니다. 전 네. 정무위원장이기도 했고요. 근데 저희 정무위원회 같은 데서는 이 조국 사태를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모펀드를 저희들이 관할하는 그 위원회니까. 그렇죠. 자, 이 사모펀드에 지금 이번에 드러난 여러 가지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근데 그 제도적 허점을 또 다루려면은 사례 케이스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조국 사태처럼 이런 사모펀드의 문제점에 대한 케이스 연구에 좋은 게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 정무위에 안에 할 때는 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저는 뭐 자연스럽게 각 상임위별로 그게 그 현재 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경제정책, 안보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면서 이 조국 문제도 만약에 혹시 연결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굳이 네이밍 무슨 뭐 조국 국감이다, 조국 국회다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네. 지금 드러난 우리 사회 문제점들 국감에서 정기국회도 짚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조국 장관 문제가 경제적인 뭐 펀드니 뭐 뭐니 해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올 거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민부론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보자. 소득주도 성장을 겨냥해서 이 경제 문제 특효약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경제 문제에 이제 조금 한국당도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고 특히 민생 경제에 신경을 써야 조금은 되겠다. 아니고요. 많이 기울이고 거의 네. 올인하고 있습니다. 네, 올인하는 이제 옷을 보이고 있는데 뭡니까 민부론이 도대체? 민부론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간의 경제 활력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즉 국가가 해야 할 일과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네.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제 개혁 차원에서 문제를 이제 풀고요. 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 경제를 끌어간다는 차원이 아니라 서포트한다는 차원에서 이 역할들을 분명히 하자는 거고 이 일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고 황교안 대표가 독창적으로 창출해낸 경제 이론이나 비전은 아니에요. 다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이런 얘기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시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일들이 어려운 게 기득권의 저항이죠. 뭐 기득권의 그렇군요. 저항이라는 게 뭐 당연히 노조의 저항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기존에 주고 있던 복지를 만약에 축소한다면 반발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다음에 기업에 대해서도 그 무작정 우리가 뭐 규제 개혁을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네. 그것이 정말 그 기업 민간의 활력을 그 떨어뜨리는 거라면 정부가 아무리 가로막아서도 이 정치권이 나서도 규제 개혁에 나서야 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민부론이 국부론에 특별한 건 대비돼서 다만 네, 민부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방향은 옳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대처해 나가자라고 하는 새로운 나침판이자 이정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성은 좀 없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병도 의원? 좀 민망하죠. 민망해요. 민부론이 민망합니다. 네. 국민 성공시대 MB가 얘기했던 거죠. 사실 네. 뭐 그거에 이제 MB 재탕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MB 버전 2라고 할 수 있죠. 747. 그 당시에 사실 뭐 환상을 심어줬죠. 7% 성장했고 국민 소득 4만 달러 G7에 들어가죠. 뭐 지금도 비슷한 버전인데 국민 소득 5만 달러 시대였겠다 하는 그 차이만 있는 것이죠. 방법은 똑같아요. 뭐 규제 완화하고 뭐 노조 억제하고 네.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이미 그것은 뭐 실패된 것이 입증된 거 아닙니까? 좀 더 어떤 새로운 버전,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또 새로운 어떤 그 신성장 동력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국제적 경쟁과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이 과연 있었는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가? 기후변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가? 들여다보면 그냥 MB 때 했던 얘기 재탕한 거여서 야, 우리 자유한국당의 인적 자산이 네. 김용태 의원 같은 분 거기다 핵심을 위원장 썼으면 좀 더 버전이 좀 달라졌을 텐데 인적 자산이 좀 많이 그 옛날 버전에 머물렀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정말 그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신혼정보법을 포함하여 데이터 3법 정말 데이터 경제로 가는 전환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입법시켜 주세요. 네네. 왜 국민의 시계를 멈춥니까? 네네. 그리고 브렉시트 얘기하잖아요. 호시트 홍콩에 이제 경제 금융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금융 중심을 서울로 끌고 오는 호기 아닙니까? 정무에서 그런 얘기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두 분한테 어쨌든 조국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조금 재미를 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조국 문제만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식의 대안을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국 사태는 고장난 레코드판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음원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새로운 무엇이 나오니까요. 네. 자, 이제 뭐 조국 사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승전 조국. 검찰 수사 지켜보자 검찰 수사 하고 지켜보자. 우리 할 일들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론조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자유한국당은 탄핵 사태로 쉰 밥이에요. 썩은 밥이에요. 민주당은 따뜻한 밥이었어요. 근데 썩은 지금 밥. 최근 사건을 보면 이게 찬밥이 된 거예요. 네. 식은 밥이 된 거예요. 민주당이요? 예, 여기는 식은 밥, 저기는 네. 쉰 밥. 그러니까 식은 밥 먹을래, 쉰 밥 먹을래 하면 식은 밥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따뜻한 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우리 노력이에요. 네. 그래서 조국 사태에서 벗어나서 검찰 개혁도 하고 경제를 갖다 새로이 부흥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따뜻한 밥을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런 걸 통해서 정치권은 국민의 인심을 얻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언제까지 저쪽은 쉰 밥 갖고 머물러 있냐 하는 지적을 또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쉰밥이 왜 쉰밥이 됐습니까? 그러면? 탄핵 사건 때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 때 그 당시에 어떤 그 함께했던 일종의 공동 책임론 때문에 국민들이 외면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쉰밥 썩은 밥 먹을래? 따뜻한 밥이 찬밥 되는데 찬밥 식은 밥 이것도 싫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이건 그래도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어요. 네. 저기는 밥 써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승전 마지막. 검찰 수사 지켜봅시다. 기승전 검찰 수사 지켜보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나오면 뭐 신밥 썩은 밥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나오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따뜻한 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제 신밥 썩은 밥 찬밥 얘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네, 비핵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전 통일부 장관, 현재 이재정 그 경기교육감 오늘 일부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면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수능 없애야 된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뭐 다른 건 제쳐두고 우리가 북한 미사일 뉴스만 안 듣고 살게 돼도 우리 삶이 지금보다 좀 더 평화로워질 것 같고요. 또 여야 정쟁 좀 그만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평화는 분명히 다가오고 있고요. 국내 평화 역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생각보다 더 필요한 것 같긴 하지만요. 관련 소식 계속해서 친절하고 슬기롭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